매크로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요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모셨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 먼저 할까 고민을 하다가 환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장님 1,400원대가 익숙해질 정도로 네네. 환율이 그만큼 올라왔습니다. 오늘까지 한 4거래일인가요? 환율이 좀 하락을 해서 1,440원대인데 여전히 높지만 그래도 많이 내려오긴 했죠. 네. 네. 일단 저기 외환시장을 보시면은요.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작년 말처럼 환율이 그냥 일방적으로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는 조금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에서의 살짝의 변화도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관성은 남아 있지만 네. 반대편에서는 정부에서도 강한 환율 방어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게 1번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원화가 일방적으로 약세 보이는 게 이상하다 이런 코멘트까지 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엔화가 최근에 살짝 강세로 돌아선 거 이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상수지 흑자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로 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은 환율의 하향 안정에는요 일정 수준 도움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방 압력이라는 관성과 함께 하방 압력이 나타나니까 양방향에서 이렇게 굉장히 빠른 흐름, 이렇게 변동성이 높아지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출 지표도 당연히 한몫을 할 것 같습니다. 1월에 수출 지표가 공개가 됐고 역대 1월 중 최고 실적, 그러니까 결국에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2배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렇게 수출 증가, 환율 안정에 좀 어느 정도 도움을 줄까요? 달러가 네. 국내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1월 달에 수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해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1,230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환율 방어를 통해 가지고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시중에다 쏟은 것도 있거든요. 그럼 국내 지금 시중에는요 달러가 꽤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거는 환율 안정을 갖다가 유지할 땐 도움을 주는데요. 이제 단 한 가지 좀 문제는 이렇게 많이 풀려 있는 달러지만 이 달러를 팔지 않는, 그러니까 달러가 그쵸.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달러가 많아도 팔지 않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해외로부터의 달러 유입이라는 거는 원달러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와 같은 것들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그동안 무섭게 치솟아서 우리가 1,500원대 시나리오까지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40원대가 약해졌다라고 보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잖아요. 이렇게 네네. 된다면 한국 경제에게 당연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당장의 수입 물가도 좀 높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에는 환율이 높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수출에는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네. 그리고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벌어들였을 때 이 달러의 환산 가치가 높아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기업 이익에도 원화 환산 기업 이익에도 훈풍을 불어줄 수 있는 요인은 되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하나 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환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수입 물가를 높이는 악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수입 물가가 높아진다는 거는 당장의 서민 경제는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수출 실적이 좋게 되면은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출 대기업의 성장이 내수 쪽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트리클 다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낙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물가가 올라서 힘든 거하고 낙수 효과를 갖다가 보면은 서로 상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물가 상승은 바로 눈앞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낙수 효과라는 거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거든요. 네. 아무래도 환율의 상승이 우리나라 내수에는요 물가 부담이라는 게 먼저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 부담은 당연히 나오는 상황이죠.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원화가 이전에는 위완화랑 좀 동조 현상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계속해서 엔화와 같은 흐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엔화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네. 엔화를 좀 바라보게 되면은요. 일단 첫 번째는 상관관계가 위안화하고 굉장히 높았던 건 팩트예요. 근데 2024년 하반기 정도부터 해서 사실 조금씩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달라졌죠. 지금은 원엔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하고 엔화하고 굉장히 많이 동조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정확한 이유로 짚을 수는 없지만 첫 번째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수출 경합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엔화가 원화 대비해서 일방적으로 약해지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한 920원 밑으로 내려가는 걸 용인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 첫 번째는 좀 나타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몇 가지 최근에 경제에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이슈고요. 두 번째는 둘 다 미국의 해외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동조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해외 투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해외 투자가 늘어난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특성에서의 비교되는 점들이 좀 공통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 그다음에 수출 경합이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원엔 환율의 동조화를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 말씀해 주셨는데 살짝 다른 질문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약속한 대미 투자 빨리 안 준다고 말 그대로 좀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이게 결국에서는 의회에서 어떻게 이제 네. 통과되느냐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이제 비준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요청하는 것보다 그 속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대화로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미국에서도 결국에는 이게 너무 투자를 갖다가 너무 늦추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강한 압박 그러니까요. 이런 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 교섭이 정확하게 통과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에는 불안 요인으로는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미 투자는 아무래도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겨질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최근에 가장 큰 이슈였던 조기 총선에서 이길 거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네. 자, 대규모 확장 재정을 예고를 한 상태인데 이렇게 된다면 엔화 영향도 당연히 짚어봐야겠죠. 네, 일단 첫 번째는요. 네. 지난 일요일이었죠. 다카이치 그 자민당의 압승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되자마자 시장에서는 걱정했던 게 다카이치를 이제 별명이 여자 아베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은 엔화를 살포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엔화 약세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면 이거는 재정의 부담을 높이게 되면서 일본의 국채 금리를 높이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의외로 지금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그 2월 9일이었습니다. 일요일 날 그 자민당의 압승이 되자마자 그 미국의 일본의 재무성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관방장관까지 나서서 지금 엔화 약세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시장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충분한 경계감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언제든지 필요시에는 외환시장의 환율 개입할 의지를 많이 나타내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자민당의 압승을 선반영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이미 153엔까지 내려갔던 엔화 환율이 158엔까지 엔화가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땡겨서 반영한 모습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주 방어를 하겠다. 엔화가 약해지는 걸 우주 방어하겠다라는 게 1번, 두 번째는 선반영됐다는 게 2번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걸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내구재 소비가 약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 이러면서 미국의 시장 금리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나니까 반대편에서 엔화가 강세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대외 요인을 보는 거죠. 일본 내부도 보지만 그래서 이상의 세 가지 요인이 최근에 엔화 강세를 설명하는 데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미국이 당연히 원치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기조 자체는 트럼프는 약달러, 베센트 장관은 강달러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베센트 장관이 강달러 정책을 지지한다고 발언은 하지만 결국에 약달러를 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죠. 일단은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하게 풀어주실까요? 이게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하냐 강달러를 원하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게 약달러는요.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할 때에도 지금의 달러 약세를 자기는 그렇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일본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국 통화 약세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무역 흑자를 유지하려고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것만 보면 약달러를 좋아하는구나 이럴 수 있지만 미국의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요.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게 그 사람의 그 롤 중에 하나입니다. 의무죠. 달러의 가치가 유지가 돼야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판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를 서스테이너블하게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게 포인트다 보니까 이 둘의 입장이 다른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둘이 그럼 전혀 다른 사람들 아니냐 생각하는 게 그러지 않은 게 트럼프가 작년도 7월 달에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약한 달러보다는 보다 약한 달러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영어로 따지면 위크 달러가 있고요. 위커 달러가 있습니다. 위크 달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위커 달러를 원한대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원달러 환율이잖아요. 그러면 달러도 봐야 되지만 원화도 봐야 되겠죠. 이게 저도 환율 공부할 때 보면은
초기에 공부할 때는 미국 경제가 좋으면 달러가 세지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겠죠.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달러가 약해지고 그럼 환율이 내려오겠죠. 보통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냥 평범한데 우리나라 경제가 훨씬 좋잖아요. 그럼 달러가 무너져 버립니다. 미국 경제가 강해도 우리가 더 세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상황도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런 거죠. 위크 달러가 되려면 미국 경제가 약해지잖아요. 네. 그럼 위크 달러가 와요. 근데 트럼프는 미국 경제 약해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강한 미국인데 어떻게 달러가 약해지냐? 이거죠. 미국 경제가 강해요. 근데 유럽 경제가 더 강하죠. 그러면 위커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미국 경제 나쁘지 않은데 네. 유로가 압도적으로 강하거든요. 작년 1월부터 독일이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유럽의 성장을 굉장히 강하게 부스팅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성장은 강하지만 그 성장보다 유로가 더 강하니까 지금 달러 약세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유로의 강세는요. 어쩌면 트럼프가 바라보고 있는 위커 달러라는 그림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크와 위커 미묘한 차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미국 경제가 탄탄하기를 바라죠. 네네. 하지만 미국 경제보다 지금 유럽 경제, 유로가 더 강하기 때문에 위커 쪽을 트럼프는 좀 더 원하고 있다 짚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금리 쪽으로 넘어가 봐야죠. 지난밤에 시장이 기대했던 고용이 나왔는데 네네.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괜찮게 나왔단 네,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네네.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도 네. 사실은 1월달 고용 발표하기 전에 이틀 전부터 캐빈 헬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고를 좀 그렇죠. 줬잖아요. 그래서 네. 얼마나 안 좋게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고용은 좀 서프라이즈였고요. 근데 또 실업률도 그렇습니다. 수정이 될까 봐 그거에 그렇습니다. 대한 불안감. 그래서 1월달 고용 네. 지표는요 수정되는 경향이 조금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하향 안정된 좀 낮아질 거야라는 기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표면적으로는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서프라이즈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죠. 다만 이 고용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전에 QCW라고 해가지고요. 24년 4월부터 25년 3월까지의 고용 숫자도 발표가 됐는데 그 고용 숫자는 조금 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얘네들은요 숫자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고용이 늘어난 숫자가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쿨다운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고용만 바라보면은 나쁘지 않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것까지를 바라보면은 그래도 약간 약한 흐름 속에서는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고용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둬야 되는 게 그 이후에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자 그렇다면 지금 고용을 확인했죠. 앞으로의 연준의 금리 방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요. 어제 고용 지표를 보면서도 사실은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 고용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시장에서 새로운 연준이 어떻게 적응해야 가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1%대까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미국은 국채 이자로 1조 달러를 아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얘기만 들으면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트럼프의 의중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연준이 향후에 기준금리를 많이 낮추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겨나는 게 한 축에 존재합니다. 네. 근데 다른 한 축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마구 인하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양방향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도 트럼프가 더 세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이든 행정부 때로 가보면 네. 바이든 행정부 때 23년도, 24년도에 미국 경제 성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주식시장도 좋았고요. 근데 바이든은 24년도에 패퇴를 했거든요. 그럼 왜 이 사람은 물러났을까? 중요한 건요. 성장은 나쁘지 않았는데 물가를 못 잡았습니다. 물가가 높잖아요. 성장이 강해도 물가가 높으면 특히 서민 경제에는 치명타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이든을 내려오게 만든 요인이었거든요. 트럼프는 누구보다도 이걸 잘할 거예요. 그러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성장만 바라볼까요? 아니면 물가도 같이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든 물가를 잡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물가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트럼프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극적인 금리 인하 이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물가 자체도 지금 좀 견조하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좀 높다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네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간 선거 전까지 트럼프가 아직 갖고 있는 남은 카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잠깐 이렇게 보시죠. 우리가 물가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체감 물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미국에서는 어포더빌러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이 어포더빌러티는요. 사람이 얼마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큰 이슈입니다. 지금 네. 미국에서. 근데 어포더빌러티는 그럼 물가잖아. 그게 아니고요. 살짝 달라요. 물건 값이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도 보셔야 되지만 내 소득이 얼마인지도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물가가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지금 미국의 고용도 살짝 쿨다운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물가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오겠죠. 이 물가 중에서도요. 사실 내 생활에 직결되는 물가가 중요한데 지금 미국의 렌트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럼 내가 벌어들인 월급이 늘지 않았는데 렌트비가 많이 올라서 이거 떼주고 나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물건을 사야 부담이죠. 되죠. 네. 그게 생필품의 물가가 올라간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두 개를 봐야 돼요. 생필품의 물가하고요. 렌트비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거 안정, 그러니까 결국엔 주택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생필품 가격을 낮추는 건데 생필품 가격을 낮추려면 관세를 조금은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코코아라든지 아니면 바나나. 커피, 그렇죠. 네. 바나나라든지 아니면 가구라든지 파스타라든지 수입 관세를 갖다가 제로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아마 올해 어쩌면 하반기에는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는 것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필품과 관련해서 관세를 그래도 좀 급격하게 낮출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은 어떨까요? 우리가 뭐 지금 고용, 물가 이야기를 하지만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그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게 당연히 풍부한 유동성 플러스 AI 산업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시장 평가해 주시죠. 이제 이게 유동성하고 AI 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일단 AI 산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보면은 이 확실히 작년하고는 또 이 체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깐깐해졌다는 느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작년에는 무슨 기업이 설비 투자 늘렸대. 그럼 빚내서 설비 투자를 늘리든 내 돈으로 하든 상관없이 설비 투자 늘린 데에 열광했거든요. 이제는 근데 이번엔 아니죠. 그렇죠. 빚을 냈다고 이런 데 포커스를 둡니다. 감당할 수 예, 있어? 그렇죠.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빚을 냈다는데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빚을 많이 내서 조달하잖아요. 투자를 하잖아요. 뭐에 노출이 되냐면 금리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AI 투자도요. 이제는 금리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유동성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풍부한 유동성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드라마틱하게 금리가 낮아진다? 그럼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가 많이 못 내려가고 유동성이 많이 안 나온다? 그러면요 여기에 대한 민감도는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에 대한 실적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유동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걸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I 산업 안에서도 좀 변화가 나오고 있죠. 자, 시장이 좋죠. 그리고 앞서 체크해 주신 뭐 원달러 환율 그리고 금리까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처음 방송을 하니까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올해 그렇다면 내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저는요. 네. 촘촘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촘촘하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있었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게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얘기였거든요. 그럼 내 포트폴리오에 국장이 없고 미국만 실려 있었을 텐데 그러면은 빈집털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할 때에도요. 결국에는 지역 배분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산 배분도 마찬가지인데 주식하고 채권 자산으로도 고른 배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작년에 금이 뛰어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주식 채권으로 커버가 안 되는 대안자산의 영역에 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과 같은 대안자산도 좀 촘촘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그 생각이 드시죠.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그린란드 달라고 하는 트럼프를 보면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높을 때에는요. 쏠려가는 것들보다는 펼쳐가는 전략이 아무래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펼치는 포트폴리오 이걸 바라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채권은 그럼 계속 보시는 거예요? 네, 물론입니다. 근데 네. 채권이라는 자산을 볼 때도요. 네. 우리가 금리가 내려가니까 장기채를 사서 큰 수익을 낼 거야. 이런 생각들보다는 지금 미국의 30년짜리 국채 금리가 4.8%가 넘어요. 그럼 연 4.8이라는 금리는요. 낮은 금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너무 짧은 시계열에서 장기 국채를 짧은 시계열로 바라보면서 금리가 내려가면 돈을 많이 벌겠네?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긴 호흡에서 바라보면서 꾸준히 이 이자를 받는 거죠.
일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이 이자를 받아 나가면서 중간중간 나중에 향후 먼 미래라도 금리가 내려오는 그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내 포트폴리오에 채권이라는 자산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안전자산, 금, 채권까지 쭉 펼쳐서 촘촘하게 내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도움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